그런데 2011년부터 우리 평균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우선은 많이 낮춰야 됩니다. 네. 코스피는 한 5%, 많이 오르면 6%라는 거죠. 미국보다는 중국, 인도 이런 이머징 마켓 시장 수익률이 더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김영립 교수님과 올해의 시장 상황과 내년의 전망 이렇게 두루두루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는 올해 연말경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견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말 다 돼가는데 아직도 금리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시장금리였고요. 예. 시장금리는 저는 얼마 전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5% 잠깐 넘었는데 그게 지금 4.6%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시장금리는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가 문제죠. 네. 예, 기준금리를 제가 빠르면 내년 1분기에 내릴 수 있다. 연방기금금리죠. 네네네. 물론 그 시장 컨센서스는 뭐 내년 5월까지 유지하다가 뭐 6월부터 이제 계속 내린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4분기, 내년 1분기 경제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3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다. 네. 뭐 4분기부터는 소비 중심 안 좋아지면서 지금도 저는 내년 1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뭐 카드 연체율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내년 1분기부터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 내년에 한 몇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뭐 한 최소한 3번 정도 최소한? 인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금리가 3.5%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멈춰져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미국이 한 3번 정도 내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금리 변동이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가 오히려 더 먼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는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 3분기 연율로 4.9%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전분기 대비 0.6%,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 2.4%예요. 예,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보더라도 미국 경제는 2.2. 우리는 뭐 우리 정부 한군에서 1.4.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훨씬 더 낮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내년 가가지고 저는 우리 물가 상승률이 소비가 안 되니까 미국보다 더 빨리 낮아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을 우리가 먼저 올렸고 우리가 먼저 중단했고 미국도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더 빨리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이 또 거품이 끼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분석해보면 초기에 부동산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나 대출 금액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경기거든요. 경기가 뭐 6개월, 19개월 후에 집값 결정 요인으로 보면 설명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득이 거의 정체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가격 따질 때 금리만 따지지 말고요. 소득까지 같이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부동산 가격 보면은 물론 그 금리가 떨어질 때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요. 어떤 때는 금리가 오를 때도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2020년, 2021년 보면요. 그때 금리 올랐었어요. 그때 집값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만은 아니다.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소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한군의 그 금융안정 보고서 같은데 보더라도 지난 1분기 기준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집값이 PIR 소득에 비해서 아직도 과거 평균에 비해서 2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공부 좀 하고 기자들도 기사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는 금리를 혹시 내리더라도 그 교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할 요인이 더 많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아직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 증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네. 보통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는 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 경제지에서 제가 머니원이라는 경제지가 있는지 네, 사실 네. 몰랐는데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한국은 끝났다 제목이 이렇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노령도 감소하고 이제는 성장력이 끝났고 뭐 2050년에는 뭐 GDP 15위 그 이후에는 아마 GDP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에 30권 안에도 못 들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세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1980년대 10% 성장하고요. 예, 그대로 경제 성장이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2%대 네.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2010년까지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했어요. 세계 GDP에서 우리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하니까 올라갔죠. 세계 GDP 중에서 2%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우리 평균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GDP 세계 비중이 1.7%로 떨어졌거든요. 2.0에서 1.7%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제가 2030년 추정해 보면 1%, 그 이후로는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3%인데 네. 우리가 그보다 1%, 2% 성장하면 우리 세계 비중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네. 뭐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 보고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랬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일본식 디플레이션은 아닙니다. 일본식 예, 디플레이션 일본은 완전히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고 우리는 저성장으로 예, 그냥 가나.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세계 평균보다 낮으니까 세계 GDP에서 우리 비중이 축소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사실 저성장을 경험해 본 기억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저성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경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그 저성장은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뭐 7%,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졌기 예. 때문에요. 기업들이 같이 나눠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1%로 낮아나는 거는 경제 규모 파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예. 겁니다.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작년에 한국의 그 기업 경영 분석 보니까요. 우리 기업 42%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네. 42%가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죠. 차별화가 심화됐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면요.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네. 구조적으로 특히 그 제조업이 성장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제조업이 고용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되는데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우리 임금이 안 오르거나 조금 오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뭐 물가도 안 오르고 막 이렇게 돼 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디플레이션까지는 우리나라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지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지고 이제 가격 저항 같은 것들도 당연히 물가는 오른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나라도 앞으로 계속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쁜 쪽으로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은 안 온다고 보고 있어요. 최소한 5년 이내에. 예, 그때 일본 디플레가 왔던 거는 일본의 그 자산 가격이 엄청난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에서 왔거든요. 우리 집값 높다고 그러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거품이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그다음에 뭐 유동성 그다음에 이런 거 평가해 보면요. 우리 코스피는 지금 한 15에서 20% 저평가됐어요. 그 우리나라 뭐 코스피 맨날 저평가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 주식을 저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나라 뭐 경제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기업의 문제인 건지 제도의 문제인 건지 맨날 이 박스피라는 이 오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은 싼 영역에 진입해져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네. 박스피죠. 예. 예,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추세적으로 상승했어요. 우리 주가가. 네. 예를 들어서 2000년에서 작년까지 우리 저 명목 GDP 성장률이 평균이 한 5% 정도 되는데요. 코스피는 연평균 6%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박스피인데 네. 장기적으로
연 그래프를 그리면은 장기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겁니다. 참 이 주식 이야기를 하면 또 뭐 할 얘기가 많은데 교수님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봤을 때 목표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라고 했을 때 그때는 금리가 많이 안 높았을 때 한 4.5%에서 한 5% 사이 이 정도가 이제 목표 수익률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혹시 원래 이렇게 목표했던 수익률은 달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금리가 좀 최근에 어찌됐던 3.5% 뭐 시중금리는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올라가져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금리일 때는 일반적으로 뭐 교수님 아니면 또 일반인들이 투자할 때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 수익률을 우선은 많이 낮춰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잠재 성장률, 명목 성장률보다 우리 코스피가 1 내지 2%포인트 더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 잠재 명목 성장률, 뭐 실질 GDP는 2%고요. 명목은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3.7% 정도 나와요. 예, 그러면은 코스피는 한 5%, 많이 오르면 6%라는 거죠. 예, 기대 수익률을 그렇게 낮춰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주식을 계속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매년 은행 이자 한 2배 정도 목표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 금리가 은행 금리가 5%까지 올라왔으니까 올해 초 목표 수익률은 한 10% 정도 됐었어요. 예, 그런데 뭐 최근까지 뭐 한 저는 22% 정도 지금 올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통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경제신문지를 비롯한 일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보통은 뭐 채권의 비중, 그다음에 그 뭐 금의 비중, 그다음에 국내, 해외 이렇게 쭉 나누는데 뭐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내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그래도 가장 뭐 안전하고 목표 수익률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국가별로 보면은 제가 미국을 명목 GDP, 뭐 산업성 소매 판매 이런 거로 평가하면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됐거든요. 내년에는 저는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우리나라를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업종별로 보면은 상당히 어렵죠. 저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제가 아까 우리 코스피가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금액 M2 이런 유동성에 비해서 15 내지 20%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스피 200 사시면 되죠. 그러면 15%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업종별로 보면은 뭐 최근에 그 9월, 10월 통계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비중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가계 자산 이렇게 배분 보면은 최근 2년 동안 은행 예금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한 47%가 현금 및 예금으로 지금 우리 가계 자산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채권 3%, 예, 그 다음에 뭐 주식이 22%인데요. 은행 예금을 줄여가지고 채권이나 주식 조금 안정적으로 뭐 수익을 관리하시는 분이라면은 예, 저는 지금 채권 많이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 근데 요즘 금리 한 4.4%대 중반 뭐 이렇게까지도 주는 게 있으면 그 정도 금리 주는 거라 그러면 예금도 괜찮은 투자 상품은 아닙니까? 지금 뭐 4% 초중반까지 뭐 작년에 5%까지 올라갔다요. 뭐 거의 다 초반이더라고요. 뭐 3% 후반 있고 그러는데요. 뭐 그 정도라면 예금 가입하셔도 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예금은 꼭 만기가 돼야지 약정한 금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금리가 이제 하락 추세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권이 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은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기가 뭐 1년 만기 그런 게 없고요. 막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예를 들어 아주 작년 그 10월 무렵에 우리나라 10년 국채수익이 4.6%였습니다. 근데 올 2월에 3.2%까지 떨어졌어요. 뭐 3개월 사이에 시세 차익 한 10% 정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이 정도면 빨리 안 떨어진다라고 그래도 지금 뭐 또 10년 국채는 4.4%까지 갔다가 지금 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4.4%가 작년 4.6%가 정점이었고 지금 4.4%가 또 내려가는 과정에서 잠깐 오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은행예금보다는 채권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신문 인터뷰인가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공매도 제한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부정적인 톤으로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주식 시장이나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는데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투로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걸로 제가 이렇게 읽혔거든요. 혹시 뭐 이번에 이제 공매도 제한도 좀 나라에서 이제 제한을 했고 또 대주주 요건도 강화되어져 있는 걸 좀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주식시장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투자하는 여건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은 미루고 그냥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기업 주가라는 것은 기업 이익이 결정하거든요. 그런 수급은 일시적인 영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매도가 있으면 신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공매도 없애려면 신용도 없애야 되죠. 저는 뭐 공매도가 물론 그 일부 우리 기관 투자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불법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법으로 막아야 되죠. 그런데 공매도 자체를 없앤다? 몇 개월, 우리가 그런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들도 일부 외국인들은 불법으로 공매도를 했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는 거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까지 막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결국 그 주가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은 공매도가 있든 신용이 있든 기업 이익만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대주주 지금 10억에서 많이 올린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그 대주주 비율이 얼마나 될까? 최근 통계 보니까 한 0.3%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한 종목을 10억 이하로 가지고 있는 분. 코스닥 2%, 코스피 1%. 0.3%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까지 세금 혜택을 줘서 되는가? 지금 우리 세수 부족해가지고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우리 주시장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아주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참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계속 좋을 수가 있느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꺾이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3대 신용평가사인 곧 마지막에 이제 무디스가 남았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미국 신용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그러니까 신용을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게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미국이 진짜 투자처로서 안전한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교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레이 달리오라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분을 좋아하는 거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로 제국의 역사를 분석하거든요. 네. 과거 스페인, 네덜란드가 어떻게 제국이 됐고 영국이 어떻게 제국이 됐고 망하고 이런 과정을 9개 지표로 만들어서 하는데요. 지금 미국은 상대적으로 가는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분 견해에 따르면 저도 많이 동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 대전 이후 법치를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로 세계 패권 국가가 됐죠. 그리고 1990년대 IT 혁명으로 생산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성장 저물가, 소위 신경제를 달성했죠. 이때 미국 경제가 정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엄청난 2000년도 초반에 거품이 발생했죠. 그 사이에 미국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죠. 그게 이제 꺼진 게 2008년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뭐로 막고 있느냐? 미국이 돈 풀어서 돈 찍어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제국의 역사 중에 이미 정점을 지나고 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2011년에 S&P라는 신용평가에서 미국과 신용등급 떨어뜨리고 얼마 전에 피치가 떨어졌고 이번에 무디스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순 대부채가 GDP도 67%가 넘어요. 네. 이걸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가 미국을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자를 보니까 작년 말 기준인데요. 해외 주식 비중 중에서 61%가 미국 주식이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눠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나누면 어디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일본이 더 나아 보이고요. 아, 지금요? 예. 그리고 엔화가 지금 지나치게 약세됐습니다만은 엔화가 지나치게 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머징 마켓. 예. 앞으로 저는 10년은 미국보다는 중국, 뭐 인도 이런 이머징 마켓 시장 수익률이 더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피크 차이나라는 얘기가 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뭐 서방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중국도 이제 정점을 지났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또 중국 투자가 뭐 시진핑이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식 투자하기에는 투자의 대상으로 중국을 바라보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투자는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지요? 중국이 이제 과거처럼 뭐 7% 10%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죠. 네. 이제 자리야 산이지 5%. 근데 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가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이 자본시장을, 해외 자본을 많이 유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 경제가 실물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이제는 금융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발전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중국은 뭐 공산당 정부니까 기업 규제를 할 수가 있죠. 중국의 기업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지만은 저는 주가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중국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홍콩을 비롯해서 손해가 되게 많이 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뭐 분할 매수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올해 상대적으로 막 제일 홍콩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뭐 홍콩은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예. 홍콩에다 싱가포르로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본토는 뭐 올해 세계에서 지금 가장 주가지수 상승률이 낮은 데가 중국 아닙니까? 네. 저는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더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홍콩 얘기는 홍콩 ELS 항생지수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락인 걸려갖고 내년에는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 뭐 다른 대안이나 이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분들은. 근데 우리 금융회사들이 그걸 너무 많이 팔았더라고요. 예,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도 제가 여러 은행들 가보니까 다들 같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걸 그렇게 많이 팔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ELS가 저도 뭐 금융회사 다닐 때 캠페인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한때가 한 30% 손해봤습니다만은. 교수님도 손해 보셨나요? 예. 회사 캠페인 때문에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 금융회사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요. 금융회사들이 어떤 금융사품 집중적으로 팔 때 그때는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인사이드 펀드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인사이드 펀드 그렇고 2007년 우리나라 모든 은행이 그때 금리가 떨어지니까 수익은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한 은행 그룹에 금융그룹에 용소장을 했는데요. 그 은행도 10조 펀드 캠페인 했어요. 8조나 팔았습니다. 다른 은행은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저는 캠페인을 할 때는요. 거꾸로 그 상품은 피해야 된다. 예, 그리고 요새처럼 어떤 상품이 굉장히 큰 손실이 났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져가지고 또 일부 금융상품들이 그것도 팔아가지고 손실을 많이 입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그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자, 이게 진짜 인간의 심리랑 반대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갖고 좀 쉽지가 않는 것 같아. 이 투자라는 세계라는 게. 아무튼 홍콩 그 항생지수 ELS에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좀 올랐으면 하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좀 올라서 손해가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피력해 보고요. 아까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일본 엔화가 네. 사람들이 이게 역사적 저점이기 때문에 진짜 투자할 시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YCC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또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약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네, 여기서 가지시는 뭐 분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내년에 가면은 아마 일본 그 ICC를 많이 저는 포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YCC를 포기할 거. 예. 최근에 일본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서 예. 1%좀 올라도 괜찮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은 저는 포기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준금리 마이너스. 이것도 저는 내년에는 뭐 0%까지 약간의 플러스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가 보니까 장기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엔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예, 국제 결제에서 실질 실효환율 구해가지고 적정 수준 평가해 보는데요. 엔화 가치가 지금 한 9월 말 기준입니다만 35% 저평가되어 있어요. 시간이 가면 모든 자산 가격은 시간의 문제지 제자리에 가거든요. 얼마 전에 한참 유행이 엔화로 환전을 해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서 거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려갖고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올리자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때 한참 붐일 때 들어가시면 손해를 좀 많이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그런 투자는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내년에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미국 올해 성장률이 2.2%인데요. 네. 내년에 1% 안팎으로 추정이 돼 있거든요. 네. 전망이 돼 있거든요. 그럼 국채 수익률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엔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으니까 엔으로 미국 국채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요. 예, 저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던 시진핑이랑 바이든이 서로 이제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만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두 정상이 실제로 만난다고 해서 두 나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없다면 도대체 왜 만나는 걸까요? 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미중은 패권 전쟁이거든요. 예.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앨리슨 교수가 쓴 투키디데스 함정에 두 나라가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패권 전쟁은 변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요. 에일리 스티븐 로치 교수가 쓴 우발적 충돌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을 이야기해서는 그래야면 앨리슨 교수가 쓴 애정된 전쟁. 그 다음에 그거는 몇 년 전에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책글에 스티븐 로치 교수가 쓴 우발적 충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은 미중이 서로 잘못된 거 가지고 서로를 비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이 우리 일자를 다 뺏어가서 중국은 아편 전쟁 때문에 서구한테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차 대전 무렵에 일본한테 한번 당했죠. 미국이 우리를 점령할 것이다. 서로 그런 잘못된 수사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다가 그게 악화되면은 예정되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돌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두 정상이 만나면서 그런 아주 극단적인 충돌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이지 본질적인 패권 전쟁은 저는 계속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금은 사실 올려 보면 그러니까 좀 조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0온스만 가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계속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방어막이 쳐져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ETF로 상장된다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또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까지도 이제 올랐다가 요즘 조금 또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금하고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내년쯤에는 어떨 거라고 교수님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둘 다 가격이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에요. 네.
미 달러 지수가 떨어지거나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금 가격도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으면 미국의 대불균형 해소하는 과정에서 저는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 올해 2점인데 내년 1.0 성장한다면 금리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을 결정하는 달러 지수 하락, 미 국채 수익률 하락, 둘 다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오르느냐?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탄력적이죠. 훨씬 더, 예, 그거는 사실인 거죠. 예. 근데 그 2,000온스에서 가격이 많이 못 오르는 거는 금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저는 뭐 시간이 가면 2,000 뭐 돌파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요즘 유가도 막 계속,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전망이라는 게 오를 때는 뭐 유가 좀 80불 넘어가 90불 되면 150불 간다. 예. 그러고 떨어지고 나면 뭐 50불 간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막 이렇게 해서, 야, 이게 전망이라는 게 그냥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 때도 있는데, 유가는 뭐 70불에서 80불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원래처럼 또 팡 튀었다가 또 확 떨어졌다가 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유가는 이제 지정학적 문제들이 여러 예. 가지 영향을 미치죠. 예, 저는 뭐 이란 사태, 이란이 전쟁에 이번에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은 유가는 70에서 80달러 WTI 기준 안정되리라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낮아지죠. 중국도 올해 5% 성장 예상하고 있지만은 내년에는 한 올해보다 조금 낮은 4.5% 성장. 세계 GDP의 두 나라가 각각 24%, 18%, 42% 차지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 성장이 둔화되면은 원유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특별한 외생적인 충격이 저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유가는 뭐 80달러 안팎. 네. 여기서 큰 변동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 굉장히 바쁘신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짜 전반 두루 전반에 관해서 이렇게 명료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본인이 공부하고 예.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알아보고 투자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 이고 또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 시청해 주시는 분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저는 뭐 계속 11월, 12월 주가가 괜찮습니다. 10월 많이 떨어졌지만 뭐 주식 비중을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주식시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게 금융 민주주의, 금융으로 우리 국민 모두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융 공부를 많이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시간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